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또 그 10월 17일에 부동산 관련 대책이 하나 나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40조 원을 부동산 관련 이제 화이트리스트,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날 만한 그 부동산 관련 기업들 여기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정작 10월 17일에는 주가도 좀 빠지고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왜 그럴까요? 기대보다 적었다는 걸까요? 뭐예요? 그 전에 많이 올랐. 그 전에 홍콩에 있는 뭐 중국 부동산의 주가가 매일 20% 30%씩 이제 급등을 했고, 그래서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내부 정보 유출이 사실 조금 있었다고 보여져요. 어떤 뉴스가 나올 건지. 그래서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고 아마 그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 또 선반영.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3년 반 동안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 또 정부가 그 사이에 얘기했던 한 열 몇 가지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약간 반신반의, 이번엔 될까? 이제 이런 의구심이 같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에 선반영된 것도 있고 반신반의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약간 의지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좀 반전시켜 보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히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 표이 문자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보다도 행간의 의미가 중요해요. 그래서 10월 24일 날 그 이제 당 서열 1번부터 24번까지가 모여서 하는 정치국 회의라는 걸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4월 달, 7월 달, 12월 달에 경제 관련 이제 정책 회의를 하고 그 나머지 달에는 경제가 아닌 다른 주제를 갖고 하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9월 달에 경제 문제를 갖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뭐 시급한 게 있었고, 거기서 어떤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냐면 명시적으로 문구를 박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걸 이제 못을 쳤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부의 그 의지인데, 뭐 중국은 정부의 힘이 전 세계 제일 세기 때문에 그건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연휴 기간 뭐 이 사이에 보면 복덕방들이 하나도 문을 안 닫았어요. 그래서 이게 문의가 무지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는 물론 한 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지금 북경이나 상해 같은 대도시에서 부동산 거래 건수가 이제 급증을 하는, 그래서 이게 저점이다. 더 이상 정부가 하락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하지만 주식도 진짜 바닥이 뭐냐 그럴 때 거래량 바닥이 진짜 바닥이죠. 그래서 아마 10월 달 중국 부동산 거래량의 통계가 나오면, 이것도 거래량도 뭐 사상 최저치로 줄어드는데 이게 얼마나 늘었냐가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턴어라운드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들리는 얘기들로 보면 뭐 부동산 회사들이 다가 난리가 났다는 거죠. 너무 거래가 잘 돼서. 그렇죠. 문의도 많고 거래도 많이 되고. 복도방 그래서 계속 문 열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중국 국민들이 믿는다는 거네요. 이번에야말로 그래서 이제 가격이 안 뭐 빠질 항상 것이다. 그렇지만 그 퍼스트 펭귄들은 액션을 한 거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아직 관망하고 있는 거죠.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게 빠지면 아무도 손 안 대죠. 근데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제 다 모여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중국은 3년 반 동안 계속 빠지니까 뭐 가격 상승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손이 안 나갔던 거죠. 근데 이것이 반등의 패턴을 보이게 되면 아마 주가하고 비슷한 그 V자 가격 상승이 거래 없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빙하 밑에 얼음물 속에 그 바다 표범이 있는지 없는지 다들 두려워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 한 마리가 있듯이,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움직임은 나타났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들 보고 안전하네? 그러면 이제 후루룩 또 뛰어들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정부가 노리는 것도 사실은 그거죠. 근데 그게 가장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부동산하고 그 주식하고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 거의 5배 이상 부동산이 크기 때문에 큰 덩어리가 움직이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럼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양치기의 끝이 아니겠네요. 계속 나오는 거죠. 가격 올라갈 때까지. 어떤 게 또 나올 수 있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예를 들어서 제일 손쉬운 것은 이제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것은 공급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 정부가 그 미분양 주택을 다 사줘버리는 거죠. 사버린다고요? 그렇죠. 사주고 그걸 임대주택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 회사들은
미분양 물량을 완전히 털게 되고 그럼 자금이 돌게 되면은 유동성의 문제가 없어지죠. 그럼 지방 정부도 항상 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재정 건전성이잖아요. 그 문제는 그러면 괜찮아지나요? 그거는요 완전 엉터리인데 네. 우리도 보면 예전에 성남시 부도 났었고 인천시 부도 났었고 미국도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다 부도 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나라들은 미국 지방자치제 하는 거고 한국도 지자체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국은 지방자치제가 아니고 중앙집권제의 나라예요. 지방자치를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중앙집권이라고 하면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나 이런 문제는 그 누가 감당을 하냐면 중앙부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방정부 부채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를 벌써 뭐 수년째 하고 있는데 그거 망해가지고 부도 났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국의 시스템을 이제 충분히 이해 안 하고 그 서방국가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오류. 그다음에 중국이 저게 이제 믿고 꼴보기 싫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황 파악 제대로 안 해보고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걸 또 따라하고 하는 것의 반복이에요. 근데 그거는 심플하게 보면 중앙집권제인 나라에서 지방정부만 부도난다? 이게 논리적으로나 이게 메이크 센스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뭐 이미 지방정부 부채 문제들이 나온 게 10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부도난 성이 단 하나도 있냐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똑같은 이제 도돌이표로 지방정부 부채 때문에 뭐 망한다, 위기다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방정부 부채는 결국은 뭐 지방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가 토지 매각 대금입니다. 네. 그래서 지방정부 부채는 사실은 조금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땅이 담보된 부채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땅이 국가 소유인데 네. 지방정부는 실제적으로는 땅의 소유권을 매각을 해서 50년, 70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팔아서 네. 그걸 이제 지방정부 예산으로 쓰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 땅이 가장 좋은 담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재정이 모자란다. 부채를 상환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땅을 더 팔면 되는 거죠. 그런데 땅값이 과거에 예를 들면 평당 100만 원 했다면 네.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게 3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면 땅을 과거보다 3배는 더 팔아야 되니까 지방정부가 그게 부담스러워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가장 두려운 것이 지방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헛발질해가지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졌지만 토지 가격을 폭락시킨 주범도 정부예요. 근데 이게 결자 해지를 하려고 하면 땅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지방정부가 바라던 바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지방정부의 경기 부양하고 사실은 같은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 부채 문제 때문에 중국이 망한다 뭐 이러는 건 그거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사실은 정확하게 안 해서 그런 거고 그건 너무 과장돼 있습니다. 망할 리도 없고 망할 이유도 없고 체제 자체가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그런 체제도 아니고 지방 분권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땅값이 오르면은 지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올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10월 21일에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대출금리라고 하는 이제 LPR을 0.2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1년물이 3.35에서 3.1이 됐고 5년물이 3.85에서 3.6%가 된 건데요. 요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종합 선물 세트 중에 중앙은행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아마 지준율을 더 내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서방세계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제 시장화돼 있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이 금리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중국은 이게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시장화돼 있지 않아요. 그냥 정부 고시 금리라는 거죠. 실제 금리가 그러냐 그건 다른 문제고. 근데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를 내렸는데도 오늘 주가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뭐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지준율을 25bp인가 50bp인가 내릴 때는 주가가 바로 폭등을 하죠. 네네. 이게 뭐냐면 중국은 가격 변수보다는 그 양의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준율을 내리면 바로 통화가 풀리는 효과가 있죠. 근데 금리로 조정하려면 거의 한 쿠션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가격 통제보다는 수량 통제나 요걸 갖고 이제 금융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가격 변수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 선반영하거나 또는 이제 안심하는 정도지 그게 주가를 폭등시키거나 이러진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방 세계하고 중국하고 다른 점 시장화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의 차이.
그건 이제 금융산업의 발달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것이 이제 미국이나 한국처럼 우리는 뭐 금리 내린다고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네네. 올린다 그러면 난리 나듯이 네. 중국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그 정부가 고시해주는 그 가격 변동의 영향이나 충격이 덜한 거예요. 그렇죠. 중국 내에서는. 그렇죠. 오, 신기하네요.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이번에 내린 게 0.25%포인트고 그 기존에도 보니까 막 0.1%포인트 내리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막 빅컷도 하고 0.5%포인트 막 인하할 수도 있고 한데 중국은 그런 선택까지는 아직은 안 갔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예전에는 뭐 그런 방식을 쓰다가 네. 중국도 이제 빅컷을 하게 되면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올려도 그 정말 따로 폭등 폭락은 이게 그 사이 수업료를 내가지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왜 25pp씩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게 시그널 이펙트지 실제적으로 바로 GDP를 바로 올릴 수 있는 수단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정부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꼭 숫자가 높다 그래서 좋냐? 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약발을 안 먹게 되면 50pp를 확 내리면 좋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25pp씩 2번 내리는 것이 시장에 주는 임팩트는 훨씬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서방 세계 금리 인하하고 중국의 금리 인하의 약간 차이점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금융 시스템의 차이에서 그렇습니다. 오는 그 차이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중국이 걱정돼서 중국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을까 더 나빠질까 이 걱정하느라고 중국 거를 같이 이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 경기도 좀 좋아질까요? 수출을 비롯해서. 그래서 나쁠 거는 없지만 과거처럼 그런 호황은 기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탈중국 뭐 한 3년 하면서 뭐 엔간한 데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좋아진다고 해도 뭐 파는 것이 이전 같지가 않다.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과거처럼 그런 이제 폭등 이건 기대하기 어렵고 대신 이제 뭐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중국에 팔고 있는 게 한 70% 넘게 중간재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 좋아진다고 하면 뭐 건자재니 뭐 이런 이제 중간재 수요가 중국이 이제 좋아지는 건 분명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2차적인 수혜를 입는 것은 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만은 못할 테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재 시장에 이제 다이렉트로 진출했던 기업들은 또 많이 철수를 할 수밖에 없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그럼 뭘 기대해야 되나요? 그래도 반도체는 항상 기대가 됐던 측면이 있잖아요. 지금도 뭐 중국으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것도 반도체고 무역수지 흑자를 가장 많이 내는 것도 반도체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우리가 중국의 CXMT가 이게 뭐 삼성을 뭐 이 시장을 크게 잠식할 정도로 컸다 뭐 그런 보도들 나와요. CXMT가 그 뭐 디램 한다는. 그렇죠. 장신 메모리요. 예. 근데 중국에 이제 디램 하는 회사가 CXMT고 그 낸드 하는 회사가 양스 메모리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조금 과장이 된 거고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이유로 중국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중국의 메모리 업계가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적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범용 제품에서 중국이 이게 대량 생산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뭐 10%나 되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큰 교란 요인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잘 봐야 되는 게 캐파 생산 능력이 공장 깔아놓은 게 이제 예를 들면 전 세계 캐파의 10%란 얘기고 네. 문제는 반도체는 뭐 공정이 뭐 250 공정, 450 공정 되기 때문에 네. 수율이 더 큰 문제입니다. 캐파는 이제 10만 장이지만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완제품의 이 개수가 몇 개냐는 게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수율이 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캐파는 5% 7%라고 하는데 제품 점유율은 1%가 안 돼요. 그 얘기는 이제 수율이 20%에서 30%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뭐 캐파가 10만 장이다 20만 장이다 하지만 수율이 훅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생산량 비트 기준으로의 이제 영향력은 제가 볼 때는 2% 3% 미만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컵에 이게 물이 이게 거의 찰랑찰랑하게 찼을 때 네. 여기다 한 방울만 더 부으면 이게 넘치게 되죠. 이 전 세계 이제 예를 들어 메모리의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요게 중국이 한 방울 더 떨어뜨리면 넘어질 수 있는 요걸 갖고서 요 한 방울의 위력이 이게 뭐 10% 20% 되는 것처럼 좀 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근데 왜 삼성만 그러냐? 그럼 하이닉스도 똑같이 시장 점유율 뭐 20% 된대. 그럼 하이닉스도 같이 빠져야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의 반도체 그 기술력이나 생산력은 조금 과장이 돼 있고 아직도 우리가 뭐 메모리에서는 중국이 우리 따라오려면은 2, 3년 이상의 격차도 있고 또 지금도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것이 이제 D램이고 뭐 이것의 경쟁력에 대한 의심은 뭐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삼성의 주가 하락을 이제 반도체 경기에 뭐 이제 하강이나 폭락으로 본다는 것 이것도 너무 과장이고요. 그 실제로 최근에 이게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해외 어떤 기관에서 추정을 한 게 2025년이면은 중국의 그 D램 시장 점유율이 10% 이를 수 있다. 두 자릿수 달한다. 이거였는데 요거의 실체는 캐파가 그렇다는 것이지. 투입하는 뭐 웨이퍼라든지 아니면 깔아놓은 라인 기준으로 10%는 될지언정 실제 뽑아내는 생산량은 그 3분의 1? 잘 돼봐야 절반 정도. 근데 그게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가득 찬 컵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뭐 AI라든지 IoT라든지의 이제 반도체 칩의 수요는 뭐 3, 40%, 4, 50%씩 계속 늘어나잖아요. 거기서 한 3%, 5%가 더 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양인데 문제는 그게 이제 찰랑찰랑하는 단계에서 돌 하나 던졌을 때 그 이펙트는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내년도에 가가지고 지금 AI나 IoT나 뭐 EV나 이쪽에서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게 오히려 사실은 더 중요하죠. 중국이 여기다 물량을 갖다 부어가지고 시장이 망가진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쪽이 실력이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중국의 공급 이슈보다는 수요 이슈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그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 식칼 신공이라고. 회칼이 없으면 이제 식칼로라도 만들어낸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 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말씀해 주신 거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랑은 기술 격차가 있고 따라오려면 아직은 멀었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뭐 삼성이라든지 주가를 논하는 거는 조금 오버해서 보는 거죠. 과장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한국 반도체를 올리고 웃기는 게 첫 번째는 ASML이 울게 만들었고 TSMC가 웃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이 그 ASML이 왜 저거 내년도 예측치를 그렇게 낮게 잡았고 그 수주 잔고가 훅 떨어지냐 그러는데 그건 중국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언론에 보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내년에 반도체 장비를 안 사기 때문에 저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썼는데 그건 좀 엉터리고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금년 상반기까지를 봤더니 ASML의 그 대중국 매출 비중이 49%예요. 절반을 중국에다 팔고 있는데 최근 1년 반 사이에 그 중국이 ASML한테 산 DV 장비가 최근 3년치 평균치의 3배를 샀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3년치 쓸 노광 장비를 금년 상반기까지 다 샀다는 거죠. 미리 땡겨놓은.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이제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이제 선주문 선발주를 해버린 거죠. 3년치를. 그렇죠. 그러니까 ASML은 내년도에 DV 쪽에서의 그 수주가 당연히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빠진 건데,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DUV가 아니라 EUV 이 장비가 이게 이제 더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몇 대가 더 만들 수 있냐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관건인데 뭐 지금 반도체 경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크게 샥을 사실은 준 거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번 3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하는 것이 이제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과거에 그게 한 9% 레벨인데 이번에도 지난 분기에 19%인가 뭐 그렇게 됐고 이번에도 두 자릿수 비중이에요. 그래서 대중국 파운드리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특정한 한 개 기업의 그 수주를 갖고 전체 반도체 경기를 얘기하는 건 좀 넌센스라는 거죠. 거기는 중국이라는 특수한 변수가 감안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제 급하게 많이 산 것들이 내년에 주는 건 당연한데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면 내년 경기 무지 나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땐 조금 과장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DUV 뭐 세대 장비하고 EUV 한 대 장비하고 가격이 맞먹는 뭐 그 이상인데 그게 대수 기준으로 뭐 그렇게 보는 건 조금 과장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중국이
네덜란드 장비를 한 3년치를 이제 선주문하면서 약간 그 수요의 시간이 좀 왜곡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땡겨서 간 건데. 땡겨서.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라는 녀석은 항상 이제 전년 대비 뭔가 나아지는 모습이 실적 측면에서 나아져야 되는데 전년 대비로 또 안 좋아지는 그림이 그려지니까 또 폭락할 수밖에 또 없었던 그래서 거고. 이제 보이는 것만 믿는 거고요. 예. 근데 SML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제 주가의 조정이 있어야 되는 타이밍에 이제 그런 이슈가 벌어진 건데,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소가 뭐 예를 들어서 OS가 특정한 나라가 조금 많이 샀다고 하더라도 이게 거의 90% 독점인 상태에서 사실 영업에 그렇게 타격을 받겠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안 들면 가격 올려버리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DV 장비가 뭐 1,000억인데 EV 장비는 3,000억이다. 그럼 2,000억 더 올려가지고 5,000억에 팔겠다. 그랬을 때 다른 대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이제 TSMC나 삼성이나 인텔이나 뭐 이쪽이 높은 가격에 사지 않을 방법이 없어. 그게 안 사면 답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그 가격 결정력도 지고 있고 생산 결정력도 지고 있는 회사의 주가를 단순히 이제 수주로만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이제 과다한 면이 있고 그것은 오히려 이제 과다하게 오른 주가에 대한 조정 측면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경기가 무지 나쁘고 ASML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뭐 이렇다고 그러면 주가 폭락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이 달라진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ASML 같은 경우에는.